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8월 12일 예측한 대로 8월 26일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올해 한 차례 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2번에서 4번 이렇게 1%, 1.5% 추가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한 수순, 즉 공급 확대, 대출 중단, 금리 인상, 강력한 투기 대책 등의 순서를 보여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집값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금리 인상 적중, 부동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깨에 힘이 쭉 빠진 우리 가장이 앉아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대비를 해야겠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B2, 한국은행 아시아 주요국 중 최초, 말이 주요국이지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밑에. 그 나라가 먼저 하기는 했는데 영향력이 적은 나라니까 사실상 아시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대1이. 자, 전격금리 인상 0.2% 인상해서 현재 0.5에서 0.75%가 된 거예요. 2년 9개월 만에 인상했어요. 여러분들 거의 3년 만에 인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 지속적인 상승의 변곡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시아 최초라는 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단행했잖아요. 경제 여건을 안정,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고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B2 집값 폭등, 이게 심각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지금 부동산 거품이 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B2 집값 영향, 대출은 급증하고 금융은 부실, 즉 금융 불균형 그러는데, 집값 거품이 심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러니 안 할 수가 없죠. 자, 파생 문제점, 앞으로 영끌이라든가 특히 자영업자분들 걱정돼요. 부동산 거품 붕괴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요, 단계별로 계속 할 확률이 높아요. 자, 경제 물가 목표, 경제 성장률은 지금 현재 4%로 잡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2.1%로 잡고 있는데, 다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안 할 리가 없죠. 자, 주요국도 이미 미국보다 선행적으로 여러 번 인상했어요. 러시아, 멕시코, 터키, 덴마크, 아이슬란드 할 것 없이. 자, 이제 영끌 B2 자영업자 금리 인상했는데 과연 타격을 받을까? 이게 기준금리는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변동금리를 받은 분들이 81.6%거든요. 그 변동금리의 폭이 워낙 센 거예요. 대출 이자는 어마무시합니다. 금리는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자, 영끌 B2 자영업자 대출, 아무튼 이 사람들 초비상이다. 대출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그렇죠. 대출도 안 나온 데다가 돌려막기도 못해요. 이제 금리 인상 다 준 거. 어떻게 타격을 받았느냐. 먼저 2030 B2 영끌 대출이 4천억, 1년 전보다 16.5%나 증가했어요. 이게 1년 전에도 엄청 B2가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해. 주식, 부동산 투자 무분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변동금리가 81%가 넘으면서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도 문제입니다. 245.6만, 약 245만의 자영업자가 831조의 빚을 지고 있어요. 1인당, 놀라지 마세요, 1인당 3.4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도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까지 인상돼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폐업하고, 정부에서 찔끔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득이겠어요. 자, 이제 다중채무자는 뭐냐면, 자,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사람을 말해요. 무려 423만이나 돼요. 정말 많죠. 사업도 실패하고 B2 영끌 이게 막 섞인 거예요. 금리 높은 이 금융권에도 빚을 지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채,
비은행 대출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비은행 대출이 61.7%예요. 그래서 다중 채무를 짓는 거예요. 그 이자가 천문학적이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이 줄지는 않고 늘어나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늦었어요. 진작에 써야 돼요. 자, 이제 집값 잡기 프로젝트,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금리 인상했다, 빚만 줄이겠다, 과연 이렇게만 해석할 것인지.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집값 잡기의 수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현재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누구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 여당 대선에서 집니다. 왜 질 것 같아요? 부동산 때문에요. 이렇게 폭등시킨 정권이 무슨 재집권을 꿈꾸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 후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지지율이 높게. 특정 후보를 저는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어요. 보세요. 자, 가장 먼저 정부가 갑자기 투기 대책 하더니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공급 확대로. 그렇죠? 투기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급 확대, 이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차근차근 진행 중이고요. 다음에 대출 중단을 선언했어요. 자, 농협 제1은행을 필두로 대출 중단, 또는 일부 지역은 뭐 전세자금 중단, 점점점 확대. 그 다음에 이번에 마침내 금리 인상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모박스 쳐놨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가 뭘 것 같아요? 자, 집값 잡기 수순의 다음 단계가 토지거래 허가제, 수도권 광역시 뭐 토지거래 허가제 하니까 예전처럼 강남 찔끔, 이게 아닙니다. 다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실거주 안 하고는 못 베긴다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이 중에서 뭐가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센 거예요. 워낙 이것들이 세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정부도. 그렇지만 집값 잡아야 본인들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막 별짓이라도 하겠죠. 다주택 보유세 확대, 즉 양도세를 인하하든지 안 하든지 다주택 보유세를 확대시켜서 매물을 토해내게끔 할 거예요. 매물이 지금 잠겨 있으니까 집값이 뛰잖아. 또는 갭투자,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아주 강력한 대책들이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미국이 앞서 금리 인상을 한 주요 국가들을 보니까 먼저 브라질 2.0, 2.75, 3.5, 4.25, 5.25, 어유, 우리가 5차례에 걸쳐서 2%를 4.25로, 여기 보면 18년 만에 최대폭 인상했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4.25, 4.50, 5, 5.50, 세 차례나 인상했죠, 이렇게. 자, 지속적으로 인상 또 예고하고 있어요. 자, 기타 터키 무려 17.0, 19.0, 무려 연간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엄청나죠. 아이슬란드 0.75 했어요. 자, 1%. 그리고 덴마크는,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가 있어요.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5로 올렸고, 멕시코 자 4.0에서 4.25로, 헝가리 0.6에서 0.9, 체코 0.25에서 0.5. 자, 이것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거, 주요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줄줄이 인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 세계 경제 환경도 한 10위 정도 하고, 특히 대내의 변수가 워낙 커요. 대외 변수가. 자, 영끌, 빅투, 자영업자 초비상, 이걸 한번 뉴스를 그대로 뽑아봤어요. 자, 뉴스 원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겠죠.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빚져가지고 이자하고 저 합쳐가지고 한 150만 원 낸다. 뭐 그것도 적게 낸 사람은 130만 원, 많게 내면 180까지 낼 수 있어요. 150만 원 낸다. 3억 빚져가지고. 근데 이게 1%만 올라가면 거의 더블로 갈 수가 있어요. 원금 갚은데다가 이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150만 원 냈던 사람이 250으로 가면 못 버텨요. 자, 6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더군다나 이 변동금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81.5%가 변동금리야. 빅2는 2030이 이끌었죠.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 대출 규모를 보면 20대가 무려 43조 6천억. 뭐 20대가 돈 있나요? 본인의 수입보다도 더 많이 빚진 거죠. 30대는 216조 원으로 빅2가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말 대비 작년도 심했는데 올해 22.47% 각각, 30대는 13.44나 증가했어요. 자영업자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대출 잔액은 831조 8천억.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동시에 받은 대출 잔액 비중도 80%. 그러니까 사업자대출도 받고 가계대출도 이렇게 한꺼번에 받은 거야. 3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245만 6천 명인데 1인당 무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3.3억이다. 자, B2 영끌격 자영업자 이게 3박자인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세 가지 그룹이에요. 부담이 상당하죠. 게다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돌려막기도 많이 해요. 이 금융권의 금리가 1금융권보다 얼마나 높은지는 받아본 분들이 알아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무려 423만이에요. 여러분들 생산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인구만 5천만이지 그 또 가구로 따져봤을 때 420만이 차지하는 이 가구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2021년 올해 아마 2차례 정도 0.25씩 2번,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상적이라면 4번입니다. 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인상하거나 인하시키거든요. 아마 2번에서 4차례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를 예측하게 해야 돼요. 집을 잡을 때도. 0.2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인상, 그리고 그 1% 기준금리가 1%면 시중금리는 2%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계산해야지 오판하면 안 됩니다. 하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자 마침내 계속 내려왔다가 여기 보세요. 지금 19년부터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다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0.75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거의 0에서 0.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역대급 가상금리 점핑에 서민들만 냉가슴. 5대 은행은요, 본인들 대출을 이 기준금리 조금 올랐는데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작년 7월달, 올해 7월달 뭐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0.418, 뭐 0.3 엄청나게 올랐죠? 벌써? 그리고 이제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신용대출도 작년 비해서 1년 만에 0.19, 0.11.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도 0.2, 자, 0.17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0.6까지 올라갔죠? 마이너스 대출. 2030이 주로 이제 이 아파트는 영끌이라고 표현하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샀다. 자, 그리고 주식은 주로 이제 빚을 냈다고 해서 B2 그럽니다. 결국은 당장은 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방치하면 난리 납니다. 자, 먼저 전국 서울, 경기, 인천 2030이 아파트를 얼마나 매입했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54만 가구나 샀다고 나왔잖아요. 패닉바잉이에요. 패닉바잉 완전히. 서울 7만 가구, 경기 자 16만 5천, 인천 3만 6천. 여러분들 서울 지금 한 달 거래가 최근 6개월 평균이 3, 4천밖에 안 되는 거 알죠? 한 달에 4천만, 근데 7만 건을 거래했다는 것은 거의 몇 %예요. 물론 이제 최근 4개월 기준이고 원래 10,000건 넘었었죠. 그러면 지금 거의 한 산술적으로 2030이 6, 70%의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끌했다는 말은 빚으로. 자, 이제 2030 주식 빚투자 190%나 폭증했습니다. 야, 놀라운 거. 19년에는 1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2020년 말에 보니까 1년 만에 2조 9천으로 2배 이상 tus어요. 그런데 올해 보세요. 2021년 상반기만 끝났는데 3조 4천. 거의 얘를 추월해버렸어요. 1년 동안 뛴 거. 한참 추월하고 이 비중이라면 거의 7조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2배 이상 또 빚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환장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이러니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 늦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도 했다 이 말은 그만큼 집값 거품이 심하고 지금 대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는 기준금리 0.25% 인상. 여기 보시면 가계 신용추이 끝없이 올라가지고 지금 1,800조 올랐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1,800조 GDP 대비 넘겼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 집값 상승률도 사실상 최근에 1, 2년 동안 수도권 변방 지역은 40%가 쪘어요. 1, 2년 동안. 많게 뛴 곳은 50도 넘겼어요.
자, 이제 서울 아파트 반토막, 4분의 1 토막. 자, 보자고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아파트 보자고요. 자, 뭐 2020년, 21년 보니까 6천, 7천, 5천 이러다가 이게 아파트에 파란 게 3천대에서 놀고 있잖아요. 진짜로요. 3천, 4천. 근데 이번 달 보세요.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 대출 중단도 있지만 900건. 제가 예측을 해줬잖아요. 올 말까지 가면 2,000건대에서 끝날 거라고. 그러면 반토막입니다. 빌라도 보세요. 자, 빌라가 오히려 아파트를 추월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 5,000건 거래되다가 뚝 떠자고 이번 달 1,300건. 말까지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3,000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거래량이 각각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이 계속 줄어나간다는 것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세종시가 지금 먼저 빠지고 있는데 7.69%까지 엄청나게 뛰다가, 자, 이거 보세요. 아주 급출하게 있다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여기 7, 8월 달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이런 그래프 모양을 그릴 게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금리 인상 정말로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빚이 많은 분들. 그렇다고 뭐 당장 뭐 팔아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파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사는 거하고 달라요. 사는 것은 사면서 세금 있고 2년 비과세까지 생각하고 해야 하니까 사는 건 복잡해요. 근데 파는 것은 당장 폭락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집은 거꾸로 서 있고 돈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계속 넘쳐났다가 서서히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 번 올렸다고 하여 갑자기 부동산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축에 따른 거래량 급감이 이어지면서 대사하락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중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를 구분하여 부동산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